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그런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현재와 또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네요. 맞아요. 할리우드의 절대 강자 디즈니가 좀 삐걱거리는 이야기부터 해서 관객이 직접 영화를 고르는 새로운 스튜디오, 그리고 창작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그 인공지능 문제까지. 네, 오늘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겉보기엔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꿰어보면 콘텐츠 왕국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지각 변동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오래된 제국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 틈에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가진 도전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이 충돌과 병화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패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름 디즈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기지모도랑 BBC 기사를 보니까 디즈니가 유튜브에서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3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와, 130억 원이요. 금액도 엄청하지만 아니 디즈니 같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그렇죠. 이게 코파라는 법 때문인데요. 1998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법입니다. 아, 코파. 네, 핵심은 간단해요. 13세 미만 아이들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디즈니가 인크레더블이나 겨울왕국 같이 아이들이 당연히 볼만한 영상들을 아동용으로 제대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청 기록이 광고 타겟팅에 그대로 쓰였다는 게 연방정부의 주장이고요. 아니 그럼 아이들 코 묻은 분으로 장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디즈니의 문제가 이런 법적인 실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니까 이 거대 제국의 속사정이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 이거 지난 5년간 2배나 늘어서 겉보기엔 엄청 성공한 것 같죠.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실제 미국 TV 시청 점유율을 뜯어보면 4.7%에 불과해요. 4.7%요? 네, 넷플릭스가 8.3%, 유튜브는 무려 12.9%인데 말이죠. 와... 한마디로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막상 시청자들의 시간을 차지하는 데는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돈 내는 충성팬은 많은데 정작 그 팬들이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디즈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뭔가 대책이 있겠죠. 물론이죠. 두 가지 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훌루를 디즈니 플러스 앱에 완전히 통합해서 성인용 콘텐츠까지 아우르겠다는 거고요. 아, 훌루 통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픈 AI와 손잡고 AI 영상 생성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AI까지요? 네, 목표는 단순한 스트리밍 앱이 아니라 사람들이 디즈니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엔 해마파크까지 오게 하는 거대한 참여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디즈니의 진짜 문제는 벌금 130억 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실수와 정작 구독자들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미래의 위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는 게 핵심이네요. 제국의 발밑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법교 준수라는 과거의 숙제랑 성장 동력 확보라는 미래의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디즈니 같은 거인이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시장의 빈틈을 파고드는 작고 빠른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데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엔젤 스튜디오라는 곳이 유료 회원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바로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방식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곳입니다. 길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길드요? 네,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어떤 영화를 만들지 직접 투표하고 투자에 참여해요. 말 그대로 관객이 스튜디오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돈을 내고 사실상 스튜디오 경영추진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나요?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이 영화를 고른다니 결과물이 괜찮을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데이비드가 개봉 첫 주말에만 2,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와, 2,200만 달러? 이 모델이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CEO 닐 하몬의 말이 인상적인데 길드 회원들과 제작자들의 협력이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하더군요. 소수의 감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이 흥행을 만든다. 이걸 보여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단하네요.
디즈니가 위에서 아래로 결정하는 고난 이들은 아래에서 위로 성공 공식을 새로 쓰고 있는 거군요. 네, 정반대 방식이죠. 그런데 새로운 흐름이 이런 사업 모델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리우드 리포트 기사를 보니까 콘텐츠의 길이 자체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아, 비디오 마이크로 드라마 말씀이시죠? 저도 그 기사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60초에서 90초짜리 세로형 드라마라니요. 광고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담길 수 있나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이 형식의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북미로 퍼지고 있는데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정주행 중독성, 틱톡의 강박적인 스피드,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통속적인 매력을 모두 합쳐놓은 형태라고요. 와, 그 세 가지를 다요? 네, 스마트폰 화면에서 빠르게 다음 화를 넘기게 만드는 거죠.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1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와, 11억 달러. 틱톡 보듯이 드라마를 본다는 거군요. 기사를 보니 캐나다 밴쿠버가 북미 제작의 허브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밴쿠버가 가진 제작 인프라랑 또 아시아계 인구 기반이 북미 진출의 교두보가 된 셈이죠. 초기에는 거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전기준이나 근로환경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델과 형식이 등장하는 와중에도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오래된 성공 공식, 바로 유명 IP와 스타 파워가 여전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다만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로저 에버트닷컴 기사를 보면 2025년이 다시 스티븐 킹의 해였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한 해의 영화 4편, TV 시리즈가 2편이나 쏟아져 내왔다고요? 네, 척의 쌈, 몽키, 롱워크, 러닝맨, HBO의 그것, 웰컴 투 대리까지. 이건 그간 각색이 아니라 거의 스티븐 킹 유니버스를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튜디오들이 검증된 이름에 기대서 세계관 확장이라는 안전한 길을 택한 결과물들이죠. 그런데 기사는 여기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것, 웰컴 투 대리는 흥행했지만 다른 작품들은 원작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톤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독창적인 IP를 반복적으로 우려먹는 스튜디오의 접근 방식이 좀 냉소적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결국 유명한 일에 기댄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아주 당연한 교훈이네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 공식이 배우 개인에게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시네마블랜드 기사를 보니 아바타 파이어 앤 애쉬 덕분에 조이 살다냐가 역대 최고 흥행 배우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누적 흥행 수익이 무려 14억 9,8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무엘 L. 잭슨에 제쳤습니다. 와, 이제 1위인 스칼렛 요한슨과의 격차도 4억 달러 정도로 좁혀졌죠. 대단하네요. 이건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아바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까지. 아, 그러네요. 현대 할리우드의 가장 강력한 프랜차이즈 3곳에 모두 출연한 유일한 배우 중 한 명이죠. 기사에서도 두 여성 배우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걸 두고 꽤 놀랍다고 표현하던데 이건 스타 파워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 파워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맞습니다. 강력한 프랜차이즈에 올라타는 것이 배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결국 왕, 즉 IP와 여왕, 스타의 힘은 여전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왕과 여왕,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들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공지능, AI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AI 이야기군요. 디 애틀랜틱 기사 제목이 의미심장했어요. AI에게 힘든 일을 맡기는 것의 문제점.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기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훨씬 근본적입니다. AI가 카피라이팅이나 기초 영상 편집 같은 소위 말하는 초급 창작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일종의 도제 제도의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죠. 그 지점이 정말 섬뜩했어요. 당장 내 일자리가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을 기세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CVL 이코노믹스라는 컨설팅 회사는
2026년까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일자리 20만 개 이상이 AI 때문에 교란될 거라고 추정했다고요. 심지어 제임스 카메론 같은 거장도 AI를 통한 제작비 절감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니까요. 아, 정말요? 네, 기술 기업들은 늘 AI가 창작을 민주화해서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과거에 소셜미디어나 스트리밍이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결국 플랫폼 기업만 부자가 되고 수많은 프리랜서 창작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고요. 아,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예술의 함양은 예술가의 함양을 필요로 한다. 네, 아주 의미심장하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예술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겠죠. 단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될 거라는 낙관론과 애초에 기술을 배울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일 거라는 비관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2025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도가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팎으로 흔들리는 거인 디즈니, 관객의 힘과 쇼트무로 무장한 새로운 도전자들, 여전히 강력하지만 명암이 엇갈리는 IP와 스타파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AI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관객의 마음과 시간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방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고 또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AI가 신인 작가의 도제사다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남을까요? 아니면 창의성을 배우는 과정 그 자체를 대체해버릴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면 미래의 아티스트는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훈련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작품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창작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